원장님, 오늘은 그 가운 입지 마세요. 민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장난기 가득하던 평소와 달리 아이의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민호야, 왜 그러니? 그냥 안 돼요. 입으면 안 돼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그게 전부였다. 논리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본능적인, 직관적인 경고였다.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병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 위로 황금빛 띠가 그려지는 순간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원장님, 원장님. 7세 민호는 작은 주먹 안에 사탕을 꼭 쥐고 원장실을 향해 달렸다. 간호사들은 익숙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민호를 바라봤다. 병원의 작은 마스코트 같은 아이였다. 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민호의 얼굴은 땀으로 반짝였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정 원장이 안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호야, 또 뛰어왔구나.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원장님,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탕이에요. 민호는 손바닥을 펼쳤다. 약간 녹아 끈적해진 사탕이 햇빛에 반짝였다. 정 원장은 그 작은 선물을 정중하게 받아들었다. 아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탕이었다. 고맙구나, 민호야.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네. 딸기 맛이요. 둘의 관계는 특별했다. 3년 전 그날을 정 원장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다. 급하게 울려대던 응급실 경보음,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온 작은 몸, 그리고 아이 옆에서 이미 숨이 끊긴 채 누워있던 아버지. 교통사고였다. 정 원장은 그날 당직이 아니었지만 우연히 병원에 있었고 민호의 상태를 보자마자 직접 수술실로 뛰어들었다.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민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정 원장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슬픔 대신 애정이 자리 잡았다. 마치 친할아버지를 대하듯. 민호의 엄마는 이 병원 간호사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돌아와야 했던 그녀에게 정 원장은 조용히 힘이 되어 주었다. 민호가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했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병원을 제2의 집처럼 여기게 되었다. 민호는 해맑게 웃으며 원장실을 나갔다. 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사탕 포장지를 천천히 벗겼다. 작은 행복이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매일 아침 건네는 사탕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어둠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정 원장은 회의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오늘따라 공기가 무거웠다. 원장님, 신규 장비 도입 건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원장 최진수의 목소리였다. 언제나 공손했던 그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이사회 승인은 받았나? 곧 받을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위임해 주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질 텐데요. 정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 최근 6개월 부원장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사소한 의견 충돌이었다. 그러다 회의 때마다 원장의 결정에 미묘하게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졌다. 검토 후 결정하겠네.
알겠습니다. 부원장의 표정에 순간 불만이 스쳤다. 그는 옆에 앉은 기획실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정 원장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원장실로 돌아오는 길, 비서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원장님, 요즘 부원장님이 이사진 몇 분과 자주 회동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있네. 정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30년간 일궈온 이 병원,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키워낸 이곳에서 권력 다툼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고립시키려는 건가? 그의 독백을 이수진은 듣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다니다가 회의실 근처에서 멈춰 섰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원장이 눈치채기 전에. 부원장의 목소리였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어. 다 준비됐으니까. 민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원장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은 느낄 수 있었다. 7살 아이의 본능이 속삭였다. 나쁜 일이야. 민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아직 어린 민호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무렵 정 원장은 원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호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원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오, 민호구나. 들어오렴. 엄마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원장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 원장님, 저기. 응? 부원장 아저씨가 나쁜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정 원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원장님한테 나쁜 짓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직관. 정 원장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쩌면 이 작은 아이가 자신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일지도 몰랐다. 민호야, 걱정 마. 원장님이 조심할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음모가 이미 얼마나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병원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일이 밝았다.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화환과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지역 유지들과 언론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정 원장은 원장실에서 행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옷걸이에는 새로 맞춤 제작한 특별 가운이 걸려 있었다. 고급 원단의 병원 로고가 은색 자수로 정교하게 새겨진 이번 행사를 위한 특별한 의상이었다. 원장님, 30분 후 행사 시작입니다. 이수진 비서가 일정을 알렸다.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 가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원장님. 민호였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원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온 듯 뒤에서 간호사인 민호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원장님 바쁘시잖아. 하지만 민호는 정 원장 앞으로 곧장 달려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원장님, 오늘은 그 가운 입지 마세요. 민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장난기 가득하던 평소와 달리 아이의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민호야, 왜 그러니? 그냥 안 돼요. 입으면 안 돼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그게 전부였다. 논리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본능적인, 직관적인 경고였다. 정 원장은 민호의 떨리는 손을 느꼈다. 아이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았어, 민호야. 안 입을게. 정말이요? 응, 약속.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민호 엄마가 황급히 다가와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원장실에는 정 원장과 이수진만 남았다. 원장님, 그래도 새 가운을. 아니야. 평소 입던 걸로 하겠네. 이수진은 의아한 표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 원장은 옷장에서 평소 입던 흰 가운을 꺼내 입었다. 민호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 원장은 부원장 최진수와 마주쳤다. 부원장의 시선이 순간 원장의 가운에 멈췄다. 원장님, 새 가운은요? 아, 익숙한 게 편해서 말이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 원장은 놓치지 않았다. 부원장의 눈빛에 스친 당혹감. 그리고 재빨리 기획실장에게 보낸 눈빛 신호. 뭔가 잘못됐다. 행사장 입구에서 정 원장은 잠시 멈춰 섰다. 부원장과 몇몇 임원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명백히 당황스러워 보였다. 원장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정 원장은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민호의 경고, 부원장의 반응, 임원들의 수상한 태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축사가 이어지고 박수갈채가 터졌다. 하지만 정 원장의 눈은 계속 부원장 일파를 주시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원장실로 돌아온 정 원장은 즉시 이수진을 불렀다. 수진 씨, 새 가운 가져와 보게. 네. 지금요? 지금 당장. 정 원장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힘든 냉기가 서려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7살 민호가,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행사가 끝난 저녁 원장실 문은 굳게 잠겼다. 정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새 가운을 응시했다. 고급스러운 원단, 정교한 자수.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수진 씨, 이걸 정밀하게 검사해야 하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수진 비서는 원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그녀는 병원 보안팀장 출신의 전직 경찰관을 데려왔다. 이 가운을 샅샅이 뒤져보게. 어떤 이상한 점이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보안팀장은 확대경과 소형 탐지기를 꺼내 가운을 세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10분이 흘렀다. 20분이 흘렀다. 원장님.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이것 좀 보십시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왼쪽 가슴 주머니 안쪽이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천 사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최신형으로 보입니다. 정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카메라? 자신의 가운에 더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가운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곳에는 동전만 한 얇은 패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건 경피 흡수 방식의 독극물 패치로 보입니다. 체온과 땀의 반응에 천천히 성분이 피부로 스며들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원장님께서 만약 이 가운을 입으셨다면 서서히 독이 몸에 퍼졌겠지. 아마 행사 중에는 증상이 없다가 몇 시간 후 갑자기 쓰러지도록 계산된 거야. 정 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보다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그를 지배했다. 원장님, 그럼 민호가. 그래. 민호가 내 목숨을 구한 거야. 그때 정 원장은 문득 떠올렸다. 매일 아침 마시던 루이보스티. 수진 씨, 내 집무실 찬장에 있는 루이보스티 봉지, 그것도 가져와. 네. 차도요? 빨리. 이수진이 서둘러 가져온 루이보스티 봉지를 보안팀장이 검사했다. 간이 시약으로 테스트하자 용액이 불길하게 변색되었다. 미량이지만 독극물이 섞여 있습니다. 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 민호가 사탕을 가져온 후 기분이 좋아서 그냥 물만 마셨던 것이다. 치밀하게 준비했군. 가운으로 안 되면 차로, 차로 안 되면 가운으로. 원장님,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 시도입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원장 최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행사장에서 보였던 그의 당황한 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정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몇 달 전 한 모임에서 받은 명함이었다. 김서진 마이너스 보안 컨설턴트. 그 밑에 작게 전 국정원이라는 경력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어. 내일 당장 연락하게. 밤은 깊어갔지만 정 원장은 잠들 수 없었다. 30년 함께 일한 동료가, 신뢰했던 부하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다. 민호의 작은 손, 그 아이의 순수한 직관이 자신을 구했다. 이제 정 원장은 그 아이를, 이 병원을, 그리고 진실을 지켜야 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정 원장은 병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았다. 카페 구석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김서진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정 원장은 그의 손에서 단단한 힘을 느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지금은 기업 보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어제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김서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가운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독극물 패치의 분석 자료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추어의 짓이 아닙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군사용 수준이고 독극물 패치는 의학 지식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조직적입니다. 최소 34명 이상이 협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공범이 있습니다. 정 원장은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원장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김서진이 정 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신뢰했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원하십니까? 정 원장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원합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습니다.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김서진은 태블릿에 메모를 하며 설명했다. 저는 총괄을 맡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1명, 전직 경찰 출신 조사관 1명, 그리고 회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회계 전문가는 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금전적 동기가 있습니다.
병원 내부 거래, 뒷돈, 횡령.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병원이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성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두려웠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원장님, 한 가지 더. 김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도 오랜 동료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심을 멈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평소와 똑같이 유지하세요. 부원장이나 관련자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정 원장은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끊임없는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로비를 지나갈 때도 직원들에게 미소 지었다. 원장실에 도착했을 때 부원장 최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고맙네. 정 원장은 자료를 받으며 최진수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공손한 표정.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최진수가 나간 후 정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원에서 민호가 엄마와 함께 걷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호야, 내가 지켜준 이 병원을 내가 지킬게. 그날부터 정 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평온한 원장, 속으로는 냉철한 조사관.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김서진의 TF팀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음모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 2주 후 정 원장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김서진 팀과 마주 앉았다. 벽면에는 복잡한 관계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마치 범죄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서진의 질문에 정 원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켰다. 먼저 카메라 추적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가운에 설치됐던 초소형 카메라의 신호 분석 자료가 떠올랐다. 이 카메라는 실시간 송신 기능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입으셨다면 영상이 즉시 외부로 전송됐을 겁니다. 어디로? 병원에서 500m 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그곳을 임대한 사람은? 화면이 바뀌며 임대 계약서가 나타났다. 기획실장 박민우입니다. 정 원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더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지난 1년간 병원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부원장 최진수 명의로 승인된 장비 구매 건들 중 30%가 허위였습니다. 허위? 장비는 실제로 구매되지 않았지만 대금은 지출됐습니다. 총액 8억 원. 그 돈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진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정 원장은 숨이 막혔다.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목적은 무엇인가? 김서진이 관계도를 가리켰다. 병원 운영권 장악입니다. 최진수는 이사회 과반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습니다. 횡령한 자금 일부를 이사진 매수에 사용했고요. 그럼 나를 제거하려 한 이유는? 원장님만 사라지면 이사회 결의로 최진수가 원장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자연사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조사관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다.
독극물 패치는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인 최진수의 대학 동기가 제작했습니다. 이미 글을 확보했고 자백을 받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암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매 경로도 추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서진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떠올랐다. 이건 기획실장 박민우와 부원장 최진수의 통화 녹음입니다. 지난 3개월간 도청한 내용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원장이 행사 때 새 가운을 입으면 그걸로 끝이야. 카메라 영상은 보험이고 진짜는 패치지. 23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처럼 보일 거야. 이사회는 내가 정리했어. 원장 사후 투표에서 내가 승계될 거야. 정 원장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의 목소리. 차갑고 계산적인 음모의 대화. 원장님. 김서진이 조용히 불렀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묻을 건지 아니면 공개한다. 정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넘긴다. 이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법적 대응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병원 이미지의 타격이 상관없네. 진실이 더 중요해. 정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김 팀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무엇입니까? 민호. 그 아이가 어떻게 카메라를 알았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정 원장은 민호를 조용히 불렀다. 아이는 원장실에 들어와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민호야, 원장님이 물어볼 게 있어. 그날 행사날 왜 가운을 입지 말라고 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원장 아저씨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원장님 가운에 특별한 거 넣었다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언제 들었니? 행사 전날이요. 부원장실 앞 지나가다가 정 원장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제 그 아이가 지켜준 생명으로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다. 3일 후 병원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정 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방송사까지 몰려들었다. 부원장 최진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다. 기획실장 박민우도 그 옆에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다. 정 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어떤 낌새도 주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 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김서진과 경찰 수사관들이 자리했다. 오늘 저는 이 병원에서 일어난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요란했다. 지난 30주년 기념행사 당일 저를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실행될 뻔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사진들이 떠올랐다. 초소형 카메라가 박힌 가운, 독극물 패치, 루이보스티의 독극물 검출 결과.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음모를 주도한 사람은 우리 병원 부원장 최진수, 그리고 기획실장 박민우입니다. 정 원장의 손가락이 두 사람을 가리켰다. 모든 카메라가 그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8억 원을 횡령했고 이 사진을 매수했으며 병원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이 차례로 공개됐다. 최진수와 박민우의 대화 내용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원장이 행사 때 새 가운을 입으면 그걸로 끝이야. 회의실이 술렁이었다. 최진수가 문 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던 경찰관들이 그를 막아섰다. 최진수, 박민우 두 사람은 현재 특수폭행,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꺼냈다. 최진수가 소리쳤다. 원장, 이건 오해야. 나는 오해. 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15년을 함께 일했네. 자네를 믿었어. 그런데 자네는 나를 죽이려 했어. 그것도 오해인가? 최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경찰들이 그와 박민우를 연행해 나갔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원장님, 어떻게 음모를 알아차리셨습니까? 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한 아이 덕분입니다. 작은 직관과 순수한 용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 원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원장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민호가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님. 민호는 달려와 정 원장의 다리를 껴안았다. 정 원장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호야, 내 덕분에 큰일을 막았구나. 제가요? 그래. 내가 용감하게 말해준 덕분에 원장님이 살았어. 고마워. 민호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원장님,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정 원장은 그 작은 사탕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년 전 민호를 살렸을 때 그는 단지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 민호야, 우리는 서로를 구해준 거구나. 민호의 엄마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 원장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원장님,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민호가 지켜줬잖아. 저녁 노을이 원장실을 물들였다. 폭풍 같았던 사건은 끝났다. 병원은 혼란을 겪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7살 아이와 70살 원장. 나이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였다. 생명의 은인, 마음의 안식처, 그리고 진실을 지켜준 작은 영웅. 민호야, 오늘 저녁은 원장님이 살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민호의 맑은 웃음소리가 원장실을 가득 채웠다. 어둠은 거쳤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정의는 승리했고 작은 영웅은 여전히 사탕을 나누며 세상에 미소를 선물했다.